오랜만에 인터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데일리 이해라입니다. 저희 열혈 구독자이신 은님께서 남겨주신 댓글로 이 인터뷰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주제입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인데 오늘 이 법이 뭐 정당하고 타당하고 이런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 은님께서 남겨주신 게 과연 이 법이 무엇이길래 왜 경영계가 걱정을 하고 기업들이 왜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는지 이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경제 전문 기자 김정민 경제 전문 기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인사를 몇 번째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앞에 이제 사담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간단히 핵심만 알려주세요. 오늘 컨셉이 뭐냐면요. 이 20분 방송 들으시면 어디에 가서 노란봉투법을 딱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럴 정도로 제가 잡았거든요. 그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는. 아니에요. 네. 네. 아니 뭐 우리 전문성 있게 설명해 전문성 주세요. 있게. 아니 이게 노란봉투법의 어원부터 시작할까요? 아니면 그냥 내용만 설명할까요? 어원 짧게 말씀 주시고 내용 해주세요. 이게 짧게 안 되는 건데 짧게 자꾸 얘기하는데 쉽지 않은 걸 가지고. 네. 자, 노란봉투법 제가 중간에 사진 하나 보내놓은 게 있는데 옛날에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던 모양이에요. 그거는 제가 전달을 안 드렸어요. 그래요? 근데 저도 오다가 지하철에 찾아봤는데 네. 그 과거에 이제 쌍용차 노조가 옥새 파업이라고 그때 이제 공장 점거하면서 파업을 벌였을 때에 당시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회사 측이 노조하고 개인들한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생기니까 그 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자금 지원, 그러니까 현금을 좀 주면서 할 때에 노란색 봉투에 월급 봉투를 상징하는 노란색 봉투에 담아서 시작을 한 게 노란봉투법의 시작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 법이 처음에는 파업을 통해서 이제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법이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놨어요. 금지해놨는데 네. 불법 파업인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거나 그 책임의 범주를 과도하지 않도록 제한하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던 건데 이 법이 이제 확장돼 나가면서 노동 3권, 단결권, 뭐 교섭권, 쟁의권 이런 3권을 보호하는 쪽,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확장되면서 이 노란봉투법이 이제 재계 입장에서는 하늘이 노래지는 노란법이 된 거예요. 이게 이 노동 3권 보호라는 거는 이제 올바른 방향이긴 한데 지금 이제 재계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쟁의 행위,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노조가 그 뭐 부분 파업을 하든 파업을 하든 이런 시위를 하든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주를 동시에 확장해 나가면서 사용자와 쟁의 행위가 확장되는 범주가 결합되는 순간에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경영상 리스크를 굉장히 사법적 리스크, 경영상 리스크가 크게 확장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경영계가 주목하고 있는 좀 일단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사용자에 대한 정의, 범위 확대. 그리고 두 번째는 쟁의 행위의 범위 확대.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사용자라고 하면 뭐 이거 쉽게 설명하면 간단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뭐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간에 다 근로계약서를 쓰거든요. 뭐 알바를 해도 근로계약서 쓰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근로계약서를 썼을 때에 사용자, 그러니까는 갑을로 했을 때 이제 갑인 관계죠. 갑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용자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 이제 그 범주 내에서 그 사람을 대리해서 경영상의 그 인사권이나 이런 경영권 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용자라고 봤는데 이 법이 뭐냐면 사용자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근로계약이라는 걸 체결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그 사람의 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도 사용자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사실 이게 터무니없이 갑자기 된 건 아니고 과거에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이유 때문에 원청사, 이게 결국은 원하청 문제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길 가던 사람이 사용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청업체에다가 물량을 주고 그 하청업체들한테 일감을 주는 원청사가 실질적으로 이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좌우한다. 이렇게 되면 원청사도 이제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말이 어렵죠? 네, 어려워요. 조금 더 쉽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지금 거는 이제 사용자 그 범위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느 정도 됐고 그 쟁의행위 부분, 쟁의행위 범위 확대 부분.
이거 뭐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임금 받는 거, 그다음에 복리후생, 그러니까 단협이라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월급 올려달라, 그리고 이제 그리고 복리후생 뭐 휴가비 이런 거 얼마나 더 줄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섭을 하다가 네. 이게 이제 안 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 파업을 벌이든 쟁의가 가능했던 건데, 뭐 법률적 용어로 근로 조건의 결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쓰는데 이 범주를 벗어나 가지고 어디까지 확장을 했냐면 권리 분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도 써놨습니다만은 네. 외주화를 하든가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의 결정까지도 이건 이제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거예요. 예. 이 범위가 이제 확장되고 나갈 때 어디까지 이제 경영상의 결정, 그러니까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의 결정이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이 되고 나면 결국은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없다 그러면 뭐 꽤나 싸우다가 재판 결과 나오고 이제 법원에서 판례나 뭐 중앙노동위원회 아니면은 이제 뭐 법원 판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정립이 돼 나갈 텐데, 이제 지금 전문가들이나 보면 대부분 이제 경우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게 이제 이 제목 끌어내고 싶어갖고 헤라 기자가 계속 저한테 이거 그 썸네일 물어보고 그랬는데,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관세, 이 미국과 관세 문제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패키지 공장이나 이런 거를 이제 미국에다가 공장을 신설하는 문제를 갖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던데, 네. 자, 이거를 이제 신설을 하는데 국내에 있는 패키지 하청업체가 있어요. 네. 얘네가 전문적으로 그 하이닉스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포장해갖고 발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배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얘네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이 물량을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에서 생산돼 있는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패키징을 미국에서 하겠다, 이렇게 보내겠다 해버리면 이 하청업체 입장에서 물량을 뺏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걸 가지고 하청업체 노조가 어떤 쟁의 행위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끼케야 이제 자기네 회사 그 하청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야 너네가 하이닉스가 물량 안 준다고 우리 인력 구조 조정하면 안 돼, 이렇게 반대해도 그 내용조차도 사실은 그 교섭 대상이 아니고 경영상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냥 임금 복지가 아니면 다 불법 파업이 되거나 불법 쟁의가 됐던 건데, 네. 이제는 예를 들면 하이닉스의 이천 공장에서 패키징하고 있는 하청업체가 아니 이거 지금 미국에다가 물량 줘버리면 이 패키징 공장 자체가 우리가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럼 우리가 다 백수가 되는데 이거 절대 용납 못한다, 채터 나와, 라고 요구를 해서 SK 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해갖고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협상이 결렬되거나 SK 하이닉스가 협상을 거부하면 합법적으로 공장을 에서 파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패키징 공장이 서버리면 사실 발송이 안 되는데 그 공장 자체가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에서도 아니 하청업체들이 일관 공장에서 하나만 세워놔도 어차피 전체 공장에 다 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합법적으로, 전에 같은 불법 파업이니까 다른 근로자를 대체를 넣든 아니면 다른 하청업체에서 물량을 줘서 그 파업을 무력화시키든 할 수가 있었는데, 합법 파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하청업체에 물량을 넘긴다든가 다른 대체 근로를 투입하면 그때부터 부당 노동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하청업체 한 곳이 하이닉스 전체 반도체 공장을 세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소가 그겁니다. 아니 이런 케이스가 사실 아직 정말 수백 개 수천 개가 향후에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일일이 지금 다 뭐 케이스별로 열거해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대처는 하고 있어요? 아, 그럼요. 그 원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시장은 대책을 세운다고. 네. 그 정책을 만드는 만큼 이제 대책을 세우는 게, 그러니까 실질적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원청사가 예를 들면 이 회사가 하이닉스도 알고도 다른 회사 여러 곳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 물량이 끊긴다고 해도 이 회사가 뭐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회사에다가 물량을 다 자기가 이제 이거 A라는 하청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는 하이닉스 물량이 전체 80%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 물량이 80%다, 현대차 물량이 80%다 이래가지고 자기네 물량이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물량을 안 주면 이 회사는 진짜 구조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뭐 구조조정 인력 줄이든가 뭐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그러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 회사의 그러니까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가 되는 거니까 운명을 잡았을 때 이런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원청사에서 쪼개요. 이미 그 작업들을 하고 있다 그런 게 뭐냐면 30% 이하로 낮추게 되면 보통 이제 판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과거에도 이제 이런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해서 그 법원에서 그 너네가 원래 사용자다라고 해서 판결을 낸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이 PPT 자료 뒷장에 넣어놨는데 네네. 사례들이 있는데 뜨고 있습니다. 뒤에 있나요? 네. 한번 봐주실래요? 네. 몇 페이지였더라? 6대 항목. 아, 법원이 본 예, 인정 기준, 사용자 인정 기준. 인정 기준. 네. 네. 요거 조사하는데 내먹었습니다. 이거 네. 법원 판례랑 이거 다 뒤져가지고 네. 예, 물론 이제 AI의 힘을 빌려서 쉽게 정리하긴 했는데 예, 네. 업무 지시 한다든가 임금을 개입한다든가 저런 거 안 할 것 같죠? 근데 의외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애매했던 게 뭐냐면 네. 실제로 이제 라인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원청사가 교육을 해요. 그럼 너네가 이 그 근로 환경에 개입한 거니까 너네가 사용자다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어디서 이제 법원이 그걸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뭐 법원도 굉장히 개량화된 잣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황을 지켜봤을 때 종합적으로 보니까 너네가 이 회사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면 그때부터는 실질적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될지는 뭐 지금까지 판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요렇게 6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긴 했는데 이게 뭐 다 한두 개가 걸려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외에 다른 요소로도 실질적 사용자로 판정이 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 지금까지는 중앙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이런 기준들이 이제 부합할 경우에는 사용자로 판결한 사례들이 나왔던 그런 전례들을 가지고 만들었던 기준치입니다. 네. 네. 지금 약간 저희가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렵죠. 이게 결국에는 그 사용자 정의,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확대와 쟁의 행위가 또 확대돼서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쵸? 이것이 결합이 되면 맞아요. 뭔가 기업들에 더 그런 폭발적인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게 이제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업들의 결국에 말씀해주신 여러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면 케이스별로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어떻게 보면 흔들 수 있는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마스가 얘기들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뭐냐면 네. 지금 뭐 조선업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관세 협정할 때 이제 이걸 이제 지렛대로 썼는데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뭐 미국에 가서 새로 이제 도크를 짓고 거기서 이제 물량을 생산하겠다 뭐 그런 결정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결정을 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크에서 생산하는 배들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하청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사의 존폐가 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존폐가 갈린다 하더라도 원청사에 가서 아유 물량 이거 우리 이거 빼가시면 우리 회사 문 닫습니다. 읍수하는 거 말고는 해법이 없었는데 네. 뭐가 가능해지냐면 아니 너네가 이거를 지금 미국으로 보내가고 미국에서 같이 미국에 있는 조선사랑 같이 협작해서 만들면 우리 물량이 다 빠질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경영자는 회사가 많은 거지만 그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은 자기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청업체 입장에서도 그때 당시는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정식적인 계약 절차를 밟아가지고 계약을 종료하고 나서 미국에 있는 외주업체랑 미국에 있는 업체랑 같이 배를 짓기로 했다. 이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근데 하청업체 노조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너네가 이 도크에 있는 물량을 빼서 가지고 와서 미국에서 배를 짓겠다? 나 그러면 이거 인정 못해. 너네 이거 안 뺀다고 우리한테 이거 우리 이거 교섭하자. 이거 그리고 우리한테 물량 보전해준다 약속 안 하면 우리 경영상의 결정이지만 우리 근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정이니까 법이 노란봉투법에서 허용하는 대로 우리는 앞으로 도크를 막아놓고 너네가 배를 못 내도록 막겠다가 가능해지는 거야. 이걸 가지고 과거처럼 뭐 공권력을 투입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못해요. 합법적인 파업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개 하청업체, 일개라는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진짜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회사가 워낙 얘네가 많으니까 1,000몇 개 있는 뭐 지금 하나오션이죠. 회사가 대우조선해양 이유를 된 이유는 이 회사가 아직도 그걸 그쵸. 근데 하나오션은 자기네가 이런 회사가 있었어? 잘 인지도 못했던 회사가 파업을 벌여가지고 배를 못 만드는 그리고 진짜 전체 공정 자체가 중단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걸 우려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1년 내내 단체 교섭을 해야 되네. 네. 그리고 뭐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로 우리가 경쟁력이나 생산성이 크게 차질이 생길 수 있네. 이런 우려들을 하는 게
거기에서 연결돼서 파생되는 그런 부작용, 그러니까 악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생존권이 걸렸는데 그걸 가지고 그래 우리가 일자리 다 날리고 포기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백수가 되고 실업급을 받아야겠어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법이 분명히 그걸 합법적으로 쟁의를 할 수 있게 시행이 되고 나면 허용을 해줬는데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무한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뭐 이 법이 그래서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분명히 절대 아니에요. 긍정적인 측면이 그럼요. 있어요. 예, 그 부분 얘기해 주시면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예. 마무리 돼가는 아니요 못하신 말씀 더 해주셔도 돼요. 한참 남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냐면 이제 이 법 자체가 그 권익보호, 그러니까 상대적 약자였던 그 하청이나 이런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목표로 했던 법이기 때문에 저도 이 법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부작용이 우려되는 조항들이 일시 동시에 도입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역의 시너지라고 표현해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 악용되는 사례? 악용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면 아니 하청업체 노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생존권이 걸렸는데 그리고 법이 분명하게 그걸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원청사나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엄청난 리스크로도 비화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했다. 그래서 뭐 국회에서도 단서 조항 넣고 해가지고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강구해 보라고 이제 고용노동부에다가 지침을 내리긴 했는데 딱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PPT 자료에도 한번 써놨는데 제가 은님한테 제가 요거는 개인적으로 메일로 한번 보내드리든가 네. 궁금하시면 요 18장짜리 제가 주말 내내 그 AI를 활용해서 되게 쉽게 정리했습니다만 보시면 대부분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뭘 얘기하다 말았죠? 산으로 갔다 왔어요. 웃지 말고 설명해 주세요. 뭐가 이게 말이야? 지금 긍정적 측면 얘기하시다가 잠깐 긍정적 측면 얘기하려니까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그러니까 이 입법 취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네, 공감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계속 제가 장황하게 이게 장황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거 뭐냐면 자 사용자 범위 확대 요거 취지 좋아요. 그러니까 뭐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네 회사 자기의 근로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결정권을 가진 사람하고 직접 교섭해라. 그 바지 사장 가까운 하청업체 사장이 제가 칼럼에도 한번 썼는데 이 법이 재밌는 게 뭐냐면 공공기관도 해당 사항이 돼요.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정부한테 예산을 받아갖고 집행하는 정책 집행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위탁 집행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매출도 달라지고 임금도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근데 사실은 기관장들이 법장으로서는 근로계약을 기관장하고 맺었으니까 사용자지만 실질적으로 근로 조건을 좌우하는 거는 예산안을 편성해서 내려보내는 기재부가 된단 말이에요. 기재부가 되니까 쉽게 말해서 교섭 요구서에다가 기재부 장관 나오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그 생각까지 못 해봤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게 그리고 또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제가 사례로 한번 써봤는데 네. 이게 이제 사회적 파급력을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시간 좀 여유 있나요? 네네. 10분이면 뭐 충분합니다. 네. 그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게 아파트마다 있어요. 근데 사실 관리회사에다가 그 경비나 미화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소속 직원으로. 근데 관리회사에 소속돼 있는 경비원들이나 미화원들의 처우는 사실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 관리회사에다가 돈을 얼마나 주느냐, 그 다음에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더 주느냐, 뭐 진짜 그 아파트 경비실에다가 에어컨을 놔줄 거냐, 끌 거냐, 킬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리회사 말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는 입주자 대표회의죠. 그러면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미화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건 우리가 저 아무 권한도 없는 관리회사 붙잡고 얘기할 게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 나오세요. 회장님이 우리 쪽에다가 너네 관리비 더 걷든가 해서라도 예산 안 늘려주면 우리 월급도 못 올리고 소개서 못 하니까 너네가 우리 교섭 대상입니다 해버리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이 가서 교섭을 해야 돼요.
예, 관리회사 사장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입주 대표회장님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거기서 일종의 봉사 비슷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월급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갑자기 내가 이제 노조 교섭단체로 돼서 갑자기 경비원들한테 미원들한테 갑인 위치로 돼버리는 거니까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 법이 갖고 있는 이제 파급력에 있는 범주고.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그런 사례 들어 설명해 주시니까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네, 파장이 그렇죠. 생길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이제 기업들 어쨌든 이게 이제 이달 말에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임박한 네.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시행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렇죠.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냐 그 부분 아까 질문 드렸었는데 이게 중소기업들한테 더 좀 취약할 이게 수 진짜 뭐 대기업들은 있는 그래도 뭐 아무리 리스크가 있다 치더라도 네. 뭐 이제 법무팀도 있고 노무팀도 있고 그리고 예. 뭐 물량을 좀 다른 데다 분산을 시키든 뭐 소송을 벌린다 하더라도 법무팀에서 소송 대행하고 또 네. 로펌 선임하고 해서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하청을 쓰는 데는 뭐 10대 그룹, 30대 그룹만 쓰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다 하청업체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삼성의 1차 하청업체인데 이 회사가 자기네가 막 무슨 모듈을 만든다 이런 걸 만들 때 그럼 그 부분을 다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2차, 3차 하청업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들한테는 또 다시 원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원하청 개념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 하더라도 내가 장난감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부품이나 나사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또 다시 하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도 못했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이런 그 지금 노란봉투법에 따른 사용자 내가 갑자기 나는 내가 평생 을인 줄 알고 살았더니 갑자기 하청업체 나는 그 회사에 노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하청업체에서 갑자기 나를 교섭 대상으로 해서 너네 장난감 생산할 때 우리가 부품 납품하는데 단가가 너무 낮다 올려달라 안 그러면 우리가 이게 경영자하고 얘기할 건지 노조랑 얘기할 건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그런 거에 대해서 법무적이든 노무적이든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개 부족한 데가 많아요. 경험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로펌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자원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회사들이 막상 이 법이 벌어졌을 때 취약 지역에 위치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꽤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인터뷰 나와주는 게 단순히 선배 저 이것 좀 알려주세요. 저희 구독자가 궁금해하세요. 이것 때문만은 아니시잖아요.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텐데요. 요거 관련해서. 아니 요거 사실은 이게 노동자 권익보호라는 취지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서로 악용 사례들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냐 그러면 하청업체나 이자 어떻게 보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법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갑인회사의 경우에 봤을 때 제가 이제 원청사인데 하청사들이 어쨌든 간 여러 군데 뭐 굉장히 얘네가 독자적인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얘네 말고는 거래할 데가 없다 이런 경우 제어하고 나서 어차피 수많은 하청사들 중에서 내가 하나 선택해서 이 회사에다가 물량을 줘야 된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제가 원청사라 그러면 무조건 노조 없는 회사랑 해요. 이게 노조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교섭 대상이 분려돼서 그 회사의 그 단체 교섭 대상으로 끌려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생기면 봤더니 원청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얘네는 노조가 없네? 그럼 얘네가 단가 좀 비싸더라도 얘네랑 하고 말아. 기술력이 떨어지다 우리가 가르쳐가면서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뭐 좋은 방향으로 가면 자기네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조 조직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노동자 권익보호로 가면 순기능인데 잘못하면 하청사 사장님이 직원들 상대로 읍소하는 거예요. 원청사에서 노조 만들면 우리 계약 끝낸단다. 노조 해산해달라. 아니면 노조 절대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버리면 하청사에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노조 만들면 물량 끊어갖고 우리가 망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의 악순환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기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딱딱딱 그 선을 그어놓고 나서 규정을 해놓고 법을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범주 이런 식의 정의를 바꿔놓는 형태의 법 개정이기 때문에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사실 닥쳐봐야 알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들은 온 산전, 추전, 공전 다 겪어봤고 그리고
그 워낙 이제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관리 역량들이 되지만 중견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꽤 힘든 회사들 꽤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띄워주신 부분 있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덧붙여 주실 말씀 없으실까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 이제 마지막 부분 그 PPT 자료 있던 거요? 예. 아 이거 그냥 저희 한번 보고 갈까요? 핵심 결론 대화 협상 해법이다. 아 이거 참 기사 쓸 때 이런 거 기사 써갖고 오면 참 하나만한 얘기라고 제가 지책을 하지만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어쨌든 간에 원청사든 하청사든 이거 뭐 고용노동부에서 이 관련해서 브리핑할 때 이 법에 대해서 되게 정의를 했던 게 소통 촉진법, 대화 촉진법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뭐 강제로 대화를 하든 아니면 그런 최악의 상황을 변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화를 하든 어쨌든 간에 노사 간에 대화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대화가 그 법원에 가서 변호인들끼리 대화를 해버리기 시작하면 진짜 리스크가 한도 끝도 없이 커지는 거니까 진짜 고용노동부가 희망하는 대로 그리고 정말 우리 사회에서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중요도를 봤을 때 그 기업들이 이런 불확실한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노사가 어떤 형태로 간에 그러니까 원청사들이 갑이니까 근데 물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삼성전자니 현대차니 뭐 하나오션이니 이런 대형사들이 하청사가 뭐 100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는데 이걸 다 어떻게 대화할지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이제 그 걸림돌이 되긴 할 겁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원칙적인 얘기만 하자 그러면 문제를 안 일으키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해결이라기보다는 미연에 방지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계속 소통하면서 서로 문제점이나 이런 이견들이 발생했을 때 조율해 나가는 과정들을 뭐 강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든 해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마지막에 써놓긴 했는데 이거 마지막에 정리하면서도 이게 참 맞는 얘기긴 한데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갑니다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 네. 그런 얘기죠.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좋은 주제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료는 없다고 들었는데.